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충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 파손이나 침수에 대비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서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충남 지역에 내린 극한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경기도에서 옹벽 붕괴 1건이, 충남에서 도로 투사유실 2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대피도 잇따라 충남 지역 5개 시군,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66세대 100명은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포와 홍도, 진도와 죽도 등 5개 항로 10척의 여객선이 통제됐고 10개 국립공원 248개 구간과 둔치 주차장 69개소도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4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시간당 50mm를 넘는 극한호우는 한두 시간만 쏟아져도 피해가 날 수 있는 데다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또 문자를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최근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만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강한 호우인 만큼 산사태, 범람, 침수 등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장마철뿐 아니라 폭염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발하는 극한호우를 예측하긴 더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철장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오산시 가장동의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아래를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콘크리트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결국 사망했는데 소방은 수도권에 쏟아진 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도로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아래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분쯤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며 지나가던 차 2대를 덮쳤습니다. 뒤따르던 흰색 차는 앞부분만 잔해에 쓸려 탑승자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앞서가던 차 한 대는 18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통제선 멀리 사고 현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옹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소방당국은 무너진 옹벽이 길이 40m, 높이 10m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은 구조작업 끝에 2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있던 40대 남성 한 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차량은 구조물에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여가지고 구조물이 워낙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관계로 뜯어내서 저희가 수작업을 해서 소방은 수도권에 내린 폭우가 옹벽 붕괴의 원인이 됐을 거라고 1차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산 지역에는 하루에만 6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찰 등은 날이 밝는 대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청과 함께 이번 사고와 호우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충남 지역에 비를 퍼부은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경남과 광주 등에서 새로운 비구름이 형성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을 통해 폭우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충남 예산군 내포 신도시 두레마을 사거리 근처 영상입니다. 날이 밝아올수록 아수라장이 된 비 피해 현장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차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입니다. 흰색 차 한 대가 속도를 낮춘 채 지나가고 있는데 흙탕물이 너무 많아 결국 중간에 멈추는 모습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검은색 차는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의 침수 현장입니다. 건물 위에서 찍은 영상으로 추정되는데 진입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고 물건이 둥둥 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깜깜하지만 쉬지 않고 천둥 번개가 쳐서 중간중간 침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영상에서 제보자는 1층으로 내려갔는데 온갖 물건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새벽 1시쯤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상가에서 자고 있다가 아내가 긴급하게 깨워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상황이었다고 YTN에 전했습니다. 수압차로 문을 열기 어려웠을 정도인데 강제로 힘껏 열어서 겨우 현장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충남 서산시입니다. 도로가 흙탕물로 덮인 가운데 버스가 힘겹게 지나갑니다. 도로 중간중간에는 침수된 차들도 보이는데요. 살짝 방향을 돌려보면 도로 한쪽은 완전히 막혔고 반대쪽도 우회로를 찾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들로 길게 꼬리를 문 모습입니다. 3년 전 여름 1시간에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각종 대책이 마련됐는데 가슴까지 물이 들이찼던 아찔한 경험에 시민들은 지금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현장에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1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침수됐던 서울 강남역 일대입니다. 당시 도로에는 차 지붕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피해 현장은 호우 대비가 한창입니다. 침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대로변 빗물바지는 대체로 깨끗하게 관리됐고 넘치는 물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바지에 이렇게 노란 띠가 둘려 있는데요. 집중호우 때 막히지 않도록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당시 물에 잠겼던 건물들은 1층과 지하주차장 주변에 물막이판을 겹겹이 보강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오면 항상 비상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근무자들한테 비상 연락망 다 해서 준비 태세로 있는 거죠. 네. 당시 서울 동작구에도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성인 가슴 높이까지 잠겼던 시장도 아찔한 침수 경험 이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 높은 거고 그 앞에 저 대로변 통에 이제 하수관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물 배수가 빨리 되게끔 했고 저런 모래 적재함 같은 걸 모래함을 만들어서 하지만 전체 점포의 절반 가까이 침수되며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던 당시를 기억하는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이 큽니다. 만반의 준비에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대가 낮아서 저기 요쪽 아파트 있는 데서도 물이 내려오고 저 도로 있는 데서도 물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이제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이 이제 뒤로도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화장실로 해서 역류도 해서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서울시는 올 여름 주요 침수 지역의 빗물바지를 매일 점검하도록 하는 등 대비책을 내놨지만 갑자기 퍼붓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갈수록 늘어갈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는데요. 지금이라도 꼭 타이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빗길에서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1.6배나 길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로 한복판에 차들이 멈춰서 있고 바닥에는 부서진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모두 빗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정상 타이어와 마모된 타이어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을 때 정상 타이어를 장착한 하늘색 차는 35m 정도에서 멈췄지만 마모된 타이어를 낀 빨간색 차는 55m를 지나 겨우 멈췄습니다. 제동거리가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젖은 곡선도로에서도 정상 타이어 차량은 안정적으로 주행했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차로를 벗어나 미끄러졌습니다. 제동할 때는 충분히 잘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선회할 때는 제가 생각한 경로보다 훨씬 더 바깥쪽으로 경로를 벗어나면서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마모로 타이어 홈 깊이가 얕아지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이른바 수막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타이어는 마모 한계선과 표면이 완전히 같아지기 전에 교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홈에 넣었을 때 한국은행 글자나 발행연도가 보이면 타이어를 바꿔줘야 합니다. 공기압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줘야 합니다. 여름철에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시게 되면 타이어 접지 면적이 많아지게 돼서 타이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의 제동 성능이라든지 타이어의 이제 한계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정상 타이어라도 빗길 운전이라면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전국철도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이 막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새벽 4시 반 기준으로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간 일반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항선 천안역과 익산역 사이, 서해선 홍성역과 서화성역 일반 열차 운행도 멈춘 상태입니다. 다만 KTX는 전 구간 운행 중입니다. 코레일 측은 1호선 전동열차의 평택역에서 신창역까지 구간도 일시 운행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재개 등 상황은 앱 코레일톡과 렛츠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18명 가운데 첫 번째로 임명된 장관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 계획을 부인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5% 오른 2730.49에 마감하며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전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임박 관측을 부인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파월 의장이 중도 퇴진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으로 받아들여 부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사임하면 좋겠지만 자신이 해임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방송된 미국의 보수 성향 뉴스 채널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또 미국 행정부가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고 유럽과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캐나다와의 합의 전망은 말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모가 작은 나라들에는 아마도 10% 또는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빌미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동시에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 농민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처리하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내비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성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허용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같이 국내에선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미 수입 1위 국가입니다. 미국산 쌀은 현재 13만 2천여 톤까지는 관세 5%를, 이를 초과하면 513%를 매기고 있습니다. 농민 생계는 물론이고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할당량을 대폭 확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산 소고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양해와 설득을 구하는 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고 정부는 이번 주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고육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은 보름 동안 대미 협상과 동시에 대내 협상도 풀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수출 통제에 막혔던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유니폼처럼 고집하던 가죽 재킷 대신 중국 전통복 차림으로 단상에 오르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공급망 박람회에 처음 참석해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주로 영어를 썼지만 서툰 중국말을 섞어가며 협력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新朋友携手在 AI 世代共创繁荣未来 젠슨 황은 딥시크와 텐센트, 바이두 등을 거론하며 중국 AI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AI 다음 물결로 로봇 산업도 제시했는데
모두 엔비디아 반도체가 투입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공급망 박람회 개막에 앞서 샤오미 창업자 레이준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AI 칩인 H20의 중국 수출 재개 소식을 알리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처음으로 $170를 돌파했습니다. 중국 수출용 그래픽 카드 RTX 프로 출시 계획도 내놨습니다. RTX Pro is very important because it's designed for computer graphics and digital twins and AI. H20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 폭 메모리 HBM3가 주로 탑재되어 왔습니다. RTX 프로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용 D램 GDDR7 공급을 삼성전자가 도맡을 거란 말도 들립니다. 엔비디아에 이어 ADM까지 중국 수출을 재개하면 그동안 미국의 기술 통제에 묶여 재고만 쌓였던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풀을 깎고 농작물 수확도 가능한 농업용 로봇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다단식 스마트팜. 로봇이 수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빨갛게 잘 익은 딸기만 골라서 따냅니다. 이번엔 딸기 꽃을 팔로 감싼 로봇. 진동을 일으키는데 수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래 활동이 거의 없어서 꽃가루 수정이 잘 안 될 경우에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위성 항법 장치와 레이저 센서, 영상 장치 등을 갖춘 이 로봇은 과수원을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풀을 깎는 제초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경로를 생성을 하고 그걸 추종하면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때 회피를 하고 그다음에 과수원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자라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걸. 알아서 척척 농산일을 돕는 각종 로봇을 만날 수 있는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가축 도축을 신속하면서 또 정확하게 수행하는 도축 로봇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를 졸졸 따라다니며 농자재와 농작물 운반을 돕는 운반 로봇도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또 그린바이오와 푸드테크 등 농식품 관련 스타트업의 신선한 아이디어 상품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개발한 서비스나 기술을 그리고 제품을 이 자리에서 선보이고 그것들을 또 활용해서 투자도 받고 매출도 올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해마다 성장 가능성이 큰 400여 개 벤처기업을 선발해서 3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200여 개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했는데요. 박람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아이슬란드 서남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현지 시각 16일 새벽 3시 56분쯤 쉰드 흐니퀴르 분화구의 표면에 700m에서 1km의 균열이 생기면서 분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낮 12시쯤에는 균열이 2.4km까지 커졌고 인근에 500m 길이의 두 번째 균열이 발생해 양쪽에서 붉은색 용암과 가스를 내뿜었습니다. 이 지역 화산 폭발은 2023년 말 이후 9번째, 2021년 초 이후로는 12번째입니다. 이 분화구는 어촌마을 그린다비크와 유명한 온천 관광지인 블루라군 사이에 있습니다. 당국은 예방 조치로 이 일대에 있던 약 1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달 5일 문을 연 프랑스 파리 센강 수영장에 열흘간 약 2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리 시민과 방문객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센강에서 수영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2일에서 14일 주말과 국경일 기간에만 12,000여 명이 센강 수영장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시는 이달 5일 시내 중심부의 마리수로와 동쪽의 베르시 강변, 서쪽 그르넬항 등 3곳에 일반인을 위한 수영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는 1923년 수질 악화로 일반인의 수영을 금지한 이래 약 100년 만입니다.
7월 1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